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요. 이해찬 대표님, 저에겐 영원한 대표님이라서 저는 대표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그 빈소에 갔다가 반가운 얼굴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좀 앉아 있다가 특히 다들 반가웠지만 오늘 한명숙 총리, 김민석 총리, 한명숙 총리, 이부겸 총리,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 정말 많은 분들이 왔고 더 반가운 분들은 또 임수경 전 의원님, 임수경 누나라고 하는데 임수경 누님도 보고, 하여튼 반가운 분들, 우리 새날의 푸나님, 새날 팀도 왔더라고요. 보고 최민희 의원님 보고 뭐 다 보고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정청래 대표님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 보고, 김민석 총리님이랑 정청래 대표님, 김민석 총리님은 나보러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살 안 빠졌다고, 원래 얼굴이 작다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정청래 대표님은 가지 말고 앉아있어, 새날팀이랑 시사타파는 앉아있어 뭐 이러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일 반가운 사람은 전 개인적으로는 오늘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을 뵙고 이런저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늦은 거는 이 추운데 전철 사고 간다 그러길래 제가 안산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근데 오늘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예. 꼴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상주 역할을 하면서 서 있던 이현주, 언년이, 언년이가 거기 있길래 쌩깠죠. 그래서 오늘 그래갖고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빈소에서는 9시 10분인가 나왔는데, 우리 김남국 제가 본 분 중에 참 인성이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님 모셔다 드리고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11시 반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해화역에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유 형이 오랜만에 봤는데 가면서 우리 오랜만에 얘기라도, 데이트라도 하자, 얘기라도 하자, 그러고 그러다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방송이 중요하지만 오랜만에 봐갖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열받는 뉴스 많이 있었죠. 먼저 자, 이따가 조문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건희 선고가 있었죠.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통일교 금품만 유죄에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무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 무죄 이유가 웃깁니다. 주가 조작 범행인지 의심되지만 공모 증거가 없다. 증거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 범행, 검찰에서는 얼마를 해먹었다까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회장 작전 세력들 재판에 김건희가 공모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미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김건희가 시세 조정을 알고 40% 수수료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조 혐의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제2의 조이됩니다. 그리고 공모 관계자가 아니라 김건희를 외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히죠. 네? 왜 오늘 김태훈 대전 고검장이 왜 검찰로는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의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들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태훈 검사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수사를 했던 검사예요. 1차 수사를 했던 검사가 바로 김태훈 검사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제가 이상한 게 있는 건 저는 특검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봐요. 공소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김건희가 너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줬어요. 방조 혐의도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가 조작 공범으로만 기소를 했어요. 방조 혐의도 같이 기소를 해야죠. 방조 혐의 그다음에 공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조 혐의조차 넣지 않았다 보니까 재판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그냥 주가 조작 의심되지만 공무원은 없다. 이 희대의 말장난이죠.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도 기가 막히죠. 여론조사가 김건희의 재산 형성에 도왔다고 볼 수 없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 공천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녹취록에 다 나와요. 그렇죠? 녹취록에 다 나와요. 야 이거 권선동이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딴 사람이 난리칩니다. 다 나와요. 응? 그런데도 공소시효 문제를 따지면서 사실상 엉터리 판결했어요. 기존 판례의 법리를 뒤집고 그냥 포괄 일조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지나서 공소시효 문제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무죄를 줬어요. 말은 재판장 우인성인데 제2의 조이대예요. 제가 보면 이런 판결을 한다고 김건희가 살아나옵니까? 정신 차려야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할까? 공동 정범이고 녹취가 존재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주가 조작 다 무죄 때리고 그냥 통일교에서 금품만 받은 걸 유죄로 본 거예요. 아직도 내라는 진행 중이에요. 명태균 사건의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웃깁니다. 명태균이가 미쳤다고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줍니까? 더욱더 제가 보면서 웃긴 건 뭐였냐면 재판부가 판사가 말로만 꾸짖어요. 말로만 대통령 부인을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대요. 말로만 꾸짖어요. 이런 특검의 구형량 15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1년 8개월 말로만 꾸짖고 형량은 관대했어요. 관대한 법원이에요. 너무너무 관대한 법원이에요. 특검은 방조 혐의를 빠뜨렸어요.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내라는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윤석열도 사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서 김건희에게만 주가 조작 의심이 되지만 공모한 증거는 없다. 희대의 말장난이죠. 시세 조정 세력이 함께 범행 수행하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우인성 판사 눈에는 안 보이죠. 봐줄 마음으로 들어갔으니 이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답니다. 한심해요.
뭘 믿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까요? 나는 어떠한 판결을 해도 그 누구도 내 판결에 딴지를 걸지 못해요. 그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김건희 재판만 2개 남았고요. 2차 특검 이첩 수사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관저 의혹 21g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 다음에 매관 매직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통일교 집단 입당 지난달 첫 재판이 있었고 매각 매직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2차 특검에서 제대로 어떤 특검이 다시 공소사실을 보완을 해서 항소를 해서 이기면 돼요. 중요한 거는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요. 결국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김건희는 지금 1년 8개월 맞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응징을 해야 됩니다. 씁쓸하죠. 이런 와중에 마치 내란 종식된 것 같이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여기저기 민주적 인사들 까고 있는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권선동은 재판부가 딱 반띵해 줬습니다. 특검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이었는데 권선동은 딱 반띵 받았어요. 징역 2년 추징금 1억. 추징금은 똑같네요. 추징금 1억은 똑같은데 4년이 2년 된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김건희 너는 아직 안 밝힌 게 90%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김건희 수사는 시작도 안 한 게 90%예요. 2차 특검은 좀 제발 제대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늘 국회법 개정안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8일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거냐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사회권, 그러니까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연장이 되고 지금 현재 사회권은 국회의장, 부의장이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나 국힘당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 사회권을 받지 않고 그러다가 민주당 부의장과 이하경 부의장과 우원식 의장만 사실 거의 24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상임의장도 각 부처의 상임의장들도 사회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다음 달 3일에서 4일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에는 나가겠죠. 그래서 2월 3일에 민주당 4일에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도람프가 우리나라 관세에 대해서 25% SNS에서 암시하는 글을 올렸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의 시장은 폭락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하면요. 다시 관세를 15%에서 25%를 뭐 자동차나 의약이나 이런 데 올린다 그러면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는데 어제 제가 주식 투자자들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사람들은 도람프의 말이 뻥인 걸 알아요. 저 말 뻥인 거 아니까
그냥 SNS에 올린 글 갖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트럼프는 그런 글을 SNS에서 썼을까? 지금 청와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회 입법 지연 때문이다. 한마디로 11월 초에 발의를 하면서 발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가 관세 지금 15%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근데 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냐? 대미투자협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통과시키지 않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힘당 임의자가 재정경제부 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본회의를 통과를 못 시키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힘당에게 몇 석 상임위 의장 자리 준다고 민주당이 협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차라리 가장 강력한 입법부의 힘과 대통령의 권력을 통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와서 제대로 개혁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자가 지금 상정을 안 해요.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트럼프가 딴 이유가 아니다. 쿠팡 문제랑 엮지 말라는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당무 복귀했습니다. 장동혁이가 당무 복귀하자마자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죠. 내일 국힘당의 최고위원이 아마 내일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겁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제명이 의결될 걸로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장동혁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한동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한동훈 제명안을 윤리감찰단에서 통과시키고 마지막 이제 최고위원회의 결정만 남았는데 갑자기 장동혁이가 쌍특검 받으라고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는 단식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쌍특검 단식 이런 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당대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당대표의 단식은요, 현직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아니면 영수회담을 받아라, 이런 거를 할 때 단식을 하는 거지, 법안 사안 갖고 당대표가 특검을 받아라 안 받아라고 하면서 단식을 하는 일은 없다. 이건 원내대표의 몫이다라고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라라고 하는 단식은 원내대표의 사안이에요. 근데 국힘당의 장동혁이가 느닷없이 쌍특검을 꺼내면서 지가 단식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한동훈 징계 시한 아마도 소명기회의 10일간의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면 여기저기서 협박이나 압력이 들어오죠. 여론의 문매들을 말할 수가 있죠. 한동훈의 어떻게 보면 소명기간 10일 동안 모든 이슈를 장동혁이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식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장동혁이의 단식은 당내 문제 때문에 단식을 한 거죠. 그렇죠. 장동혁이의 단식은 어떤 국회의 정책이나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 제명을 위해서 단식을 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박근혜가 올라와서 말려주고 친박 끌어들이고 이런 거, 친박 지지 세력들 모으고. 그러면 이제 장동혁이가 8일간 단식하면서 나름 내부 단속을 했고 내부 직결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도로아무타불이 내일 되는 겁니다. 또 그럼 한동훈이를 4명, 이제 제가 계속 왜 한동훈이는 제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동훈이를 제명 안 하면 극우들의 화살이 장동혁에게 가기 때문에 장동혁이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당권을 쥐고 있는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면서 묻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힘당의 중심으로, 예전에는 극우가 일부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구구들이 국힘당의 핵심 당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핵심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장동혁이는 의원들한테 두들겨 맞고 당원들에게 두들겨 맞으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동혁이는 의원들의 이 한동훈 제명은 과하다라는 이런 말보다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장동혁이를 비판하는 의원들을 구구들이 때려주니까. 이해하십니까? 왜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를 제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명했다라고 지랄하는 의원들한텐 자기의 가장 강력한 구구 팬덤층이 그 의원들을 패주거든요. 그러면 장동혁이는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동혁이는 가만히 한동훈만 제명을 해놓고 원리 원칙대로 그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나머지 싸움은 그구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까지 장동혁이가 공천권을 휘둘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한동훈 제끼고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했던 오세훈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장동혁이를 지방선거 전에 쫓아낼 것이냐, 장동혁이로 갈 것이냐, 또 그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정당은 장동혁, 한동훈 둘 다 동시에 날아가는 게 민주당의 최대의 악재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민주당의 최대의 악재는 장동혁과 한동훈이가 둘 다 동시에 날아가는 게 민주당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날아가면 싸움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장동혁 날아가면 극우와 손절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한동훈 날아가면 배신자가 날아가기 때문에 국힘당은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장동혁이가 좋아서 장동혁의 비판을 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힘당의 중심에 들어선 극우들의 공격이 두렵기 때문에 장동혁을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극우들과 손절하고 싶고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그리고 늘 한동훈만 다니면 말썽을 일으키고 당이 시끄러워지는 한동훈, 이 둘이 날아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못하죠. 왜? 지금 장동혁이가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제명을 하죠. 제명을 하면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 청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당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요구를 해요. 한동훈에게 탈당해라. 제명됐으니까 이제 무소속이니까 창당해라가 나오는 거죠. 한동훈이는 창당할 능력도 정치적 돌파력도 없어요. 창당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금이에요. 둘째, 대선 후보인가 아닌가예요. 둘 다 충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한동훈이는 창당할 자금을 본인이 투자할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정치력으로 이 사안을 돌파할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러면 창당을 못하냐? 한동훈이가 국힘당 지지층에서 일정 지지를 받지만 한동훈이가 창당한다고 따라갈 의원들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이나 대부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권을 쥐고 있는 장동혁이가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를 갖고 못 나가요. 한마디로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장동혁에게 목줄이 잡힌 거죠. 그럼 한동훈이의 선택은 뭐냐? 여기서 찌그러져 있던지 아니면 장동혁이 6월 지방선거 대패 이후에 국힘당의 변화를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말 맞죠? 한동훈이가 이렇게 장동혁과 맞서서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래요. 지금이야 내일 한동훈이가 날아가고 정치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6월 지방선거에서 장동혁이가 극우와 손잡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깨지자마자 모두 장동혁 책임론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 장동혁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국힘당은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비대위 체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때다 싶어갖고 한동훈도 합쳐라. 그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보면 내일 한동훈을 제명을 하면 장동혁이가 6월 지방선거까지 본인이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모든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장동혁이는 그때 승부수를 띄우겠죠.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장동혁이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또 그거들과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안 된다 그러면 비대위 전원을 하는 거죠. 이 정당이 가장 우리 민주당이 좋은 그림은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둘 다 죽으면 안 돼요. 둘 다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골치 아픈 국힘당의 극우와 손잡은 장동혁, 국힘당 지지자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있는 한동훈. 얘네 둘이 사라지면 국힘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찾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게는 내일 최고의 호재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제명 즉시 국힘당은 탈당 러쉬가 일어날 테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장동혁 비판의 언론에 성명들이 나오고 기사들이 나오고, 그럴 때 장동혁이가 어떤 정치적 돌파력을 보일 건지.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 장동혁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치를 잘해요. 제가 장동혁이가 생각한 것보다 정치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장동혁이는 내부 단속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싸울 때는 바보 같은데 자기 당내 안에서 싸울 때는 싸움을 잘해요. 제 말 공감하시죠? 누가 장동혁이가 한동훈이가 윤리감찰단에서 제명될 때 장동혁이가 단식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 장동혁이가 느닷없이 단식을 해갖고 모두 호의적인 여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민주당과,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이 와중에 당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당권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위기인지 국힘당이 호재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똥볼을 차고 민주당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갖고 호재가 발생해도 계속 장동혁이는 정적 죽이기, 한동훈 죽이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이나 외부에서 보는 보수 패널들이나 이쪽에서 보면 장동혁이가 스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지면 그날 새벽에 한동훈 제명안을 의결해버리고 모든 뉴스는 한동훈 제명안으로 덮여버리고, 우리가 장동혁 단식을 비판하고 우리가 우습게 봤지만 이번 장동혁 단식은 당내 결집, 자기 흔들던 세력들의 입 다물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그 힘으로 내일 최고위에서 한동훈이를 제명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뿜는 겁니다. 정치가 그래요. 장동혁이는 단식이라는 카드를 던졌고 나머지 유승민까지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장동혁의 단식은 당내에서는 성공한 거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제 외단식했어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정치 어떤 뭐 분석,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장동혁의 단식은 당내 한동훈 진압령이었다라고 하면서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우리에겐 비판받지만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장동혁이를 비판했던 목소리, 굶고 있는 사람한테 비판하거나 그런 목소리는 확 줄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보면 국힘당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한동훈 제명 이후에
위드 훈이 한동훈 팬클럽과 국힘당이 얼마나 탈당을 한지를 봐야 돼요. 저는 그게 관건이에요. 재밌을 겁니다. 극우가 더 가입하면 더 저 정당은 극우 정당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한동훈 위드 훈이 애들이 탈당을 하면 극우들은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면서 더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 정당은 그나마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세력들이 당내에서 빠져나가고 극우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왜? 당권을 내줄 수 없어요. 장동혁이는 지금 당권을 내주는 순간 다음 넥스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윤석열과 함께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왜?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분명히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순간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를 뛰어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침몰하면서 나만 죽으면 안 되니까 한동훈부터 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6월까지밖에 시한부 당대표라고 생각해서 내가 없어도 나를 치지 못할 정적을 먼저 치고 자기는 끝까지 최후의 선택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이 첨예하게 지지층이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겉에서 보면 시끄러워요. 근데 내부는 굉장히 평온해요. 제 말 공감해 주시죠. 일부 찐명파리 유튜버들이 당행 앞에서 한 20-30명 모여갖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겉에서 보면 시끄러워 보이지만 정청래 대표가 공격받는 지점을 가만히 보면 그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나 그 사람들의 그 논리가 너무 구차해요. 1인 1표제 찬성은 하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찬성하면 그냥 찬성해갖고 통과시키면 되죠. 1인 1표제 찬성을 하나 더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국 신당과의 합당. 언젠가는 합당은 돼야 되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럼 절차를 바로 잡으면 돼요. 절차를 꼬투리 잡으면 다시 토론하고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제안을 먼저 했다라고 해서 당대표를 흔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합당은 찬성은 하나, 1인 1표제는 찬성은 하나. 왜 반대를 한다라고 대놓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압도적인 합당 찬성 여론과 압도적인 1인 1표제의 여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겉으로는 시끄러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쟤네 말대로 하면 1인 1표제는 물 건너가야 되는데 1인 1표제 찬성률이 85.3%예요. 당대당 통합의 여론이 70%가 넘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명 오늘도 한준호가 개소리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이런 행위가 의혹을 불러온다. 어떤 의혹을 불러왔습니까? 자기 정치 연임? 그게 왜 의혹이에요? 정청래는 당대표 출마할 때 1인 1표제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합당은 정청래 독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절차가 아쉽다. 절차가 아쉬우면 절차대로 한대잖아요. 당원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절차 타령을 해요. 그러면 당원들에게 절차대로 합당에 찬성하냐 안 하냐 지금이라도 물으면 되잖아요. 쟤네들이 말하지 못해요. 정청래를 비판하면서 절차가 아쉽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쉽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그 이후에 당원들에게 묻자라는 말을 하는 놈들이 한 명도 없죠. 제 말 가만 들어보세요. 아니 절차가 아쉬우면 이제라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절차가 아쉬운데 왜 당원들에게 묻자는 얘기를 못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그냥 결국은 그 이면에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배출한 28명의 의원들,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 더 나아가서는 다음 당대표가 28년 총선에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정청래는 싫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왜 친노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뀐 정청래가 당대표로 하고 왜 정청래가 공천권을 휘두르냐 이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친명이었다라는 사람들이 당대표도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대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박찬대도 그렇고 모두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이 박찬대 출마에 부정적이었다라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대통령의 의중도 꺾고 박찬대가 전당대회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뒤에서 부채질하고 그 찐명팔이 그 하바리 유튜버들에게 올라타갖고 지가 마치 뭐가 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김준혁이 이런 애들도 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공천받아갖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위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본인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도 외부에서 인사들을 쓰게끔 하는 게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정치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건 우리가 차지해야 돼. 이재명을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후계 구도도 치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친노, 친문, 친문이 친명입니다. 제가 어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상을 하러 왔는데 찐명파리 하바리들이 문재인 꺼져라고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이라도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까? 응? 1이라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돼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요, 총선 때까지 진짜 잘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지난 총선까지는 진짜 잘했습니다. 대선까지도 힘을 실어줬고 당대표 시절에 잘했어요. 이제 보상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뻤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뻤죠.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근처만 가도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은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다 두드러 맞아요. 근데 왜 김남국 의원이 비서관이 왜 이번에 문진석의 인사청탁 때 전광석화 같이 사표를 내고 오냐? 코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만 인사청탁 문제는 정권의 문제예요. 나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바로 사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 3선엔 김병기가 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초선 한번 했던 김남국도 나 때문에 정권이 부담이 어떤 비판을 받고 문진석도 들어야 돼요.
김병기 사실 호텔 스위트룸 사건 터졌을 때 바로 탈당했어야 돼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김병기는 호텔 스위트룸 사건 터졌을 때 바로 탈당을 하고 본인이 혼자 명예회복하고 온다 그랬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결국은 호텔 스위트 문제를 뻐기고 뻐기다가 결국은 강선우까지 간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정치는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든 거를 내려놓고 잃은 것 같지만 그런 용기가 다음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될 때 버티면요 넥스트가 없어요. 저는 김남국 의원은 화려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정치. 김병기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당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윤리위원회의 제명도 거부하면서 최고위원회 제명을 탈당을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탈당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왜 가장 빨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타겟으로 잡고 빨리 여기 해체를 해야 되냐. 강선우가 2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죠. 그 1기나 그 배우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유동철이나 새로운 3기 신임 상임위원장들이었죠. 얘네들이 지금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정청래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플러스 찐명파리 의원들이 합쳐져 갖고 내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흔드는 겁니다. 응? 정신 나가 빠진 거죠. 저는 김남국 의원님한테 과감하게 얘기해요. 정치는 양보만 하면 바보인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병신으로 알아요. 때로는 밀어붙여야 돼요. 김남국은 무죄 판결을 받고 코인 투자도 무혐의 처리받고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청와대 비서관의 어떤 자리도 물러나고 그러면 저는 김남국 의원님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혼자 그 어린 나이에 민주당에서 소신과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을 던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김남국은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넥스트가 있냐? 내년에 올해 지방선거 말고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안산의 재보궐선거가 양문석 지역구가 나옵니다. 지역구로 옮기면 돼요. 어차피 안산에 국회의원을 시작했던 김남국이기 때문에 안산에 내년에 재보궐이 나오면 김남국 같은 정치인 처음 봤어요. 안산에 사는 김남국이 안산에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응?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설을 퍼뜨리는 사람들 1이라도 알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해찬 대통령을 존경하고 깍듯이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두 분이 친해요. 밖에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 정청래랑 친하다는 말을 못하죠. 대통령이 나 정청래랑 친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정청래가 결정하는 게 이재명의 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와 이재명의 갈등설이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국회는 싸우는 자리인데 민주당은 국힘당과 내란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정청래가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프레임은 대통령에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제 말 이해해요? 친하다 그러면 모든 게 대통령의 의중이 되지만 안 친하면 정청래의 의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당 문제도 정청래가 두드러 맞고 있어도 즐겁게 맞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정말 괴로워서 맞는 거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가장 괴로운 건 뭐냐?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서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나 찐명파리들의 사퇴 압박이 올 경우에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정청래만 알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사이인지. 밖에서 최고위원들이 안에서 3명이 사퇴하라고 흔들어도 즐겁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뭘 알아거든요. 응? 제가 취재를 해보면 7인엘은 이제 없어졌대요.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친명계라고 하면서 힘을 모아줘갖고 당대표의 당원당규 개정, 권리당원들에게 경선 참여, 그래서 컷오프 시키게 하면서 사실 민주당의 세대교체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보면 전부 친노 친문에서 80%는 이제 모두가 친명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기존에 남아있던 친노 친문의 의원은 자연스럽게 친명이 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하발이 여러분들 방송 유튜브 밖에 나가면요.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20명, 30명 모아놓고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고 몇 명들이 그렇게 하고 유튜브 보다 보면 댓글들이 안 좋고 그러면 그게 민심인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냐면 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6,000명, 7,000명 보고 지금도 한 5,000명 보고 있는데 채팅하시는 분들은 사실 50명도 안 돼요. 가만 보세요. 채팅하시는 분들 50명도 안 돼요. 응? 나머지 90% 이상은 침묵하는 다수인 거예요. 그쵸? 제 방송 지금 시청자 이 시간에도 1시가 다 돼가는데 거의 5,000명 가까이 보잖아요. 여기서 채팅하는 글 쭉 올라가는 거 보면 100명도 안 돼. 50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950명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론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나쁠 건 없다. 아니야. 1+1 두 정당이 진짜 민주정당은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살다 합당한다는데 이 지랄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소리를 늘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고 왔는데 이번에는 진보가 합친다고 하는데 연병들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살다 어? 살다 진보가 합친다는데 반대하는 놈들은 처음 봤어요. 응?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시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국힘당의 이재명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해도 안 뽑아요. 개혁신당의 이재명이면 아무리 좋아도 안 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재명이라도 안 뽑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몰표를 준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어때요? 나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만 보고 간다. 그게 이재명을 고립시키고 이재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살아야지 이재명을 지키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너지고 총선에서 패배하고 쑥대밭이 됐는데 무슨 청와대가 개혁의 동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존재하고 그 함선의 함장이 이재명인 거예요. 우리는 또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이 거대한 민주당이라는 함선을 새로운 선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들은 어때요? 이재명이라는 함장만 보고 함선이 지금 밑에가 부식되고 침몰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네들은 이재명만 응원한다는 가장 위험한 프레임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주변, 이재명 외에는 전부 적이 돼버려요. 대통령은 계속 중도 외연 확장한다 그러면서 우리와 반대에 있는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을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권력 싸움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재명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참칭하는 정치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1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게 전부 이재명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재명 창친 정치인들과 이재명 참칭 하바리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오랜 사람들은 중심을 잡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시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권리당원이 한 7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권을 잡고 수박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 때 한 70만 명이 가입을 해요. 70만 명이 가입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을 보고 좋아서 과거의 정치에 관심도 없고 민주당의 역사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민주당은 싫어했는데 이재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한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약한 지점이 생긴 거예요. 조금만 저놈이 이재명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나 이재명 지켜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거룩한 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친노가 친문되고 친문이 친명되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당과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이런 거룩한 계보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씨도 안 맥히죠. 왜 이재명만 보고 가요? 진짜 이재명만 보고 가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팔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가는 애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연병들을 해요? 지네가 총대 매야죠. 보면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에 의해서 사실 망하게 하는 나라를 거의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5,000포인트 이상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할 때 아마 코스피가 제 기억으로 2,400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불과 6개월, 7개월 만에 2,600포인트를 넘긴 거예요. 기존의 대한민국의 주가 총 코스피 지수 2,400인가 2,500이었는데 그걸 한 덩어리 더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 노력은 어디서 나왔냐? 중도 외연 확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면서 내부에서는 정부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상법 개정. 대한민국 주가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받고 주식 투자가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해외의 주식 투자들이 늘어나고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분들이 거의 우리나라 100조 이상의 돈들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나 유동성 외환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치솟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100조, 200조를 그냥 우리나라 현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돈을 다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더 이상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주식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경기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달러를
어떻게 하면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국내 투자로 돌릴 수 있을까? 불공정이다. 그 불공정을 타파해야지 외국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 무슨 말이야? 그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을 할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결국은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투자자들은 사실상 소외됐었죠. 이제는 투자자들과 오너 일가들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주면서 언제든지 주식 투자자들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준 거죠. 불리한 시장 경제를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내가 불리한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불리한 와중에 그 싸움을 하려고 합니까? 주식도 하나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잃으면 딴 사람은 따요. 내가 따면 그 누군가는 돈을 잃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결국은 국내의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국내 투자자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관과 개미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사주 매입과 그거로 인해서 주주 오너 일가들의 주가 방어, 결국은 주주 오너들을 위해서 개미들이 희생을 하면서 그 주식이 버텨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투자자들도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왜 대한민국의 상법이 오너 일가들의 그리고 대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냐 이거죠. 단순한 논리죠. 한마디로 국가에서 허가된 노름판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봐요. 국가에서 허가한 노름판입니다. 그러면 노름판은 누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치는데 10장 들고 치고 어떤 사람은 5장 들고 치고, 그게 공정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화토를 10장 들고 치면 먹을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토를 5장밖에 안 들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끔 뒤집다가 소발에 쥐잡기식 쌍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기 힘든 거예요. 주주 오너 일가들은 10장 들고 치니까 다 먹어요, 지네가. 응? 어쩌다가 오너 일가가 뻑 한 번 하면 이쪽에서 마침 내가 들고 있다가 주가 조작 띄울 때 우연히 편승해갖고 한 번 먹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냥 단순히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과거보다 공정한 싸움이 됐고 투자에 메리트가 생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에 가장 잘한 건 뭐냐?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주가가 요동치듯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는요, 탄핵 정국에서 누가 주식 투자를 합니까? 이 정부가 계속 갈지, 이 정부가 끝날지.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요인이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저렇게 나가겠다 이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일부 소수만 알고 있던 정보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기재부의 방향, 각 부처의 방향들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일부가 독점하던 고급 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국무회의를 다 듣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지금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 여러분들 옛날에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정부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어떤 주가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의도 찌라시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얻는 정보였어요. 지금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막 해요. 대통령이 어디에 신경 쓰는지 그 부분 안에서 집중 투자해라, 키워라, 주가 뜨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정부를 신뢰하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신뢰감이 있잖아요. 투명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는 거예요. 응? 아니 생각해봐요. 어떤 정부가 역대 국무회의가 뭐예요? 대통령이 점검하는 거예요. 환율이 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든가.
대대적으로 이제 AI를 우리나라가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라. 그럼 AI 쏟는 거고. 응? 결국은 여러분들 현대 사회는요, 누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냐가 결국은 성패예요. 성공의 투자냐, 패배의 투자냐. 근데 예전에는 모든 내부 거래, 그런 애들 뭐예요? 지네 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회장이 직접 주가 조작에 뛰어들고. 이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똑같은, 그래도 예전엔 출발점이나 불리한 조건에서 하다가 좋은 조건으로 그나마 불리했던 게 많이 해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하여튼 뭐 갑자기 제가 주식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정청래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이나 얼마나 골칫거리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하고 그걸 이용하는 나쁜 찐명파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찐명파리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수 없어요. 내가 시켰다. 바로 공수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응? 계속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면 그게 정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늘 민주당을, 저도 언론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왜 저는 늘 민주당을 옹호하고 하냐?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중립이라는 용어예요. 본인들은 기존에 있던 민주당을 향한 공격은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두드러 맞는 정당이고, 왜?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아니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을 때리는 게 당연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옹호를 해도 옹호가 안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수년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면서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비겁한 말입니다. 언론은 오히려 선과 악을 구분해줘야 돼요. 저는 언론의 책무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취재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을 해주는 게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역할은 중립이 아니에요. 언론의 역할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주고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희한하게 언론의 중립을 따지는 놈들. 조선일보가 언론의 중립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를 모두가 한때 1위의 정론지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버는 신문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중립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대선에 개입하는 언론이에요. 진보가 보수를 비판하면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비판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민주당을 더 옹호하고 그러냐? 아무리 지켜봐도 대한민국에서 국힘당만큼 악의 축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옹호하는 게 낫지, 국힘당을, 양비론은 제일 싫어합니다. 양비론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없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렇죠? 양비론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을 깨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진실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주고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게 언론의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비록 작은 언론사지만 그래도 저희 언론사가 하루에 1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 10만 명은 저희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뭐가 더 옳은 건지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 찐명파리들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밖으로 새 나갔는데 이 찐명파리들이 대표적인 이현주 같은 당내 갈라치기 이런 애들이 오늘 빈소에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통합을 강조했던 이해찬 대표 앞에 저렇게 7개의 철새 이현주가 와서 지금 당대표를 흔들고 합당을 반대하고 그런 자들이 이해찬 대장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안 그래요? 누구보다도 민주 진영의 장기 집권을 꿈꿨던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되든지 외연 확장을 하고 지지층 결집을 하는 게 분열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 당대표 시절에도 열린 민주당이 창당될 때 저 정당은 우리 정당이 아닙니다. 왜 집 나가는 효자 받습니까? 저 정당은 우리 정당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열린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해골찬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해찬을 욕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제가 문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15년 전, 20년 전 얼굴 보고 알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연로했구나. 제가 30대 때 뵀던 분들이 이제는 60대가 돼 있고 어느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겉으로는 요란해 보여도 제가 보면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고 아무리 밖에서 외부에서 흔들어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당원들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왜 저렇게 밖에서 느닷없이 하바리들이 당대표 나가라고 흔들고 송가역들과 작전 세력들까지 붙어갖고 문 어게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문조털레라는 이런 일베 용어들이 나오고 극우 용어들이 나오나 했더니 자네들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내부 분열밖에 없죠. 근데 민주당의 어떤 1인 1표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생각한 대로 되죠. 아, 민주당 당원들은 이미 권리당원 10년 차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성이 생겼구나. 제 말 공감하시죠? 한두 번 민주당을 외부에서 내부에서 흔들어대는 거를 이번 처음 본 게 아니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물러나가라는 소리를 그때부터 오히려 문재인 지킨다고 하면서 당원들이 대거 가입하고 여러 번 위기를 당원들이 겪으면서 이게 내성이 생겼구나. 아, 내성. 내성이 생겼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흔들림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하바리들의 발악으로 보지 민주당 전체의 여론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초선, 더민주 전국혁신의 이 초선들이나
유튜브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리고 댓글에서 이런 말들이 전체 여론인 줄 착각을 해갖고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갖고 혼자 일부 하바리들에게는 박수를 받지만 전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누구냐면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이런 사람들이죠. 응? 하여튼 오늘 제가 일단 장례식장에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봤고, 오늘 제가 한 9시 반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원래 문상을 9시까지만 받아요. 근데 조문을 9시까지만 받으시는데 제가 한 9시 반까지 있을 때 한명숙 총리가 거기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한명숙 총리님,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님, 김민석 총리님, 정청래 대표님,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얼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해찬 대표님 사모님은 못 봤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좀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장지까지 따라갑니다. 우리 장지까지 따라가서 유시민 장관님, 유시민 작가님 봤고 반가운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이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진영 대동 단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해찬이라는 존재감, 이해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여튼 지금 시기라도 민주당이 정신을 좀 차리고, 내라는 지금도 조이대 제2의 조이대가 나타나서 사법부를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대표 사퇴하라고 흔들고 이럴 때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말이 참 생각나더라고. 유희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리더가 잘 맞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님이 평소 그런 말씀을 많이 했대요. 나는 리더가 잘 맞지 않는다. 근데 리더를 도와주는 데는 내가 장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내가 2번 선거에서 모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의 선거랑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에 기획본부장이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이해찬 대표님이 2번의 선거를 다 기획본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리더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찬 대표님 스스로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해찬 대표님은 훌륭한 리더였어요. 민주당의 대표도 리더잖아요. 그래서 2018년 당대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2020년 8월 전당대회까지 지켰잖아요. 2020년 4.15 총선을 대승을 하고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을 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시키면서라도 그 시스템 공천, 지금의 우리가 이재명 물러나라고 했던 그 탄핵 가결파들 날리는데 이 시스템 공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 이해찬 대표님이 2020년도에 이 시스템 공천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수박들 못 날렸어요. 수박들을 날릴 수 있었던 게 이 시스템 공천에서 경선에서 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 공천이 왜 좋은 거냐면요. 모두 경선을 붙이는 게 왜 좋은 거냐면요. 늘 선거가 지나면 각 정당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공천 후유증이에요. 누가 단수 공천 받았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막 당사 올라와 갖고 난리 나고.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이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점점점 개파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1인 1표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개파가 많이 만들어지면요. 결국은 단일 대회로 투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민주당은 하나의 민주당계라는, 이제는 모두가 친명이지만 이제는 모두가 민주당계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써니퍼피님 오이고 오랜만이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민주당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선거를 국힘당과 싸우는데 목표를 잡으면 되고. 하여튼 내가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결과는 180석 압승을 했던 훌륭한 리더이자 전략가였던 우리 이해찬 대표님.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혼란스럽고 힘들 때 몇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반응. 그래도 당내 문제가 시끄러우면 이해찬 대표님이 떠올리고, 두 번째 이해찬 대표님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는가 했더니 유시민 작가를 제가 떠올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까? 무슨 당내 시끄러운 일이나 혼란스러울 때 예전에 이해찬 대표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시민 작가님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면 예전보다 유시민 작가님도 굉장히 말의 무게가 더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하바리들이 유시민도 악마화시키고, 전 심지어 최강욱을 악마화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피해자는 저죠. 3년 전에 저것들이랑 제가 하바리들부터 해갖고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랑 싸울 때 저것들이 저를 악마화시켰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후원금 횡령하고 배임하고 막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죠. 쟤네들은 먼저 가장 그 작전이 악마화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한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거의 악마화 작업이 끝나갔고, 저는 반드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명예회복을 해야 돼요. 저 따위 인간들에게 꺼져 소리 들을 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조국 수호 외치던 새끼들이 이제는 조국을 악마화시키고, 정청래를 악마화시키고, 김어준을 악마화시키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저것들이 제가 얘기했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찐문하면서 문파거렸던 똥파리들 일명, 지금 똥밀필패 시즌2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나쁜 사람을 밀어서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로지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자기네들의 당파에 젖은 후보들을 내세우고 눈에 보이는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올라타갖고 똥파리 하바리 새끼들과 마치 자기가 뭐냐 됐냐 설치다가 박찬대가 밀면 다 떨어지는, 박찬대가 밀어서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누구를 심으려고 그러면 당원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원들이 거부했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제 소감을, 저는 지난 전당대회의 박찬대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박찬대를 밀었던 지지그룹의 반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청래 사퇴를 외치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갖고 1인 1표제는 정청래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합당은 정청래의 자기 정치다. 연임을 위한 포석. 이런 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될 박찬대가 결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등 떠밀려서 나오고,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결국 이 하바리 유튜버들이 손을 잡고 박찬대 띄우기에 나서면서 박찬대가 될 줄 알았는데, 박찬대가 결국은 압도적인 패배를 갖고 나와서 그 박찬대는 찌그러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정청래 흔들기의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서 제가 정치 분석가로서 하나 딱 본 게 있어요. 제 눈에 보인 게, 박찬대는 무능하다. 제 눈에는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자칭 민주당의 최대 개파라고 하는 놈들이 밀어주는데도 안 되냐. 그냥 박찬대는 너무 무능의 극치였고 리더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죠? 딱 봐도 토라진 모습이 보이고, 정치라는 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한 표가 아니라 그건 두 표가 되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 한 명 더 끌어오는 거는 한 표지만요, 나를 안 찍는 사람을 포섭해갖고 데리고 오면 저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는 플러스 1이 되니까 두 표인 거예요. 박찬대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고 이해시키면요, 원래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명 더 늘어나면 숫자 1이 올라가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오면 숫자 2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니까. 저는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서 박찬대의 무능을 확실히 봤고,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걸 봤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부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을 비서실장 시켰는지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알겠고, 지네 마음대로 이재명을 자기네들이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이 이재명 주변에서 청와대에서 설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뜻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명에 속했던 레드팀에 가까웠던 강훈식이 비서실장이 됨으로써 청와대의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훈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그랬던 레드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서실장이 딱 되는 순간 뭐예요? 대통령 다음에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2인자예요. 그렇잖아요. 비서실장이 3실장 중에서 비서실장이 1인자, 그 다음에 정책실장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왜 우리 안 챙겨,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쟤네들은 계속 찐명파리하면 할수록 대통령은 쟤네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정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공 실패하라고 지금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있습니까? 그냥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명 아니에요? 굳이 거기서 찐명, 이런 놈들이 무슨 민주당 지지자예요? 아니, 친문이 친명 아닙니까? 저 새끼 옛날에 친문이었어. 아니, 그럼 옛날에는 친명이 없었잖아. 어쩌라고? 아니, 17대 때 친노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친문도 없었어. 욕할 때 이래요. 저 새끼 원래 친문이야. 아니, 친명은 2022년에 생겼잖아. 응? 안 그래요? 난 너무 웃긴 거야. 저 새끼 원래 친문이야 저거. 그러면 원래 친문이지. 그 친문이 친명이 된 거지. 응?
모두가 친명이지. 응? 아니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여러분들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찍었지. 쟤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문재인 악마화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욕하는데, 아니 그러면 친문 문재인 찍었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요번에 누구였지? 대선 오고 저쪽 대선 김문수 찍었겠냐? 응? 쟤네들은 뭐였냐고요? 쟤네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걸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매력이 팍 발산될 때, 매력 뿜뿜할 때, 그래서 뭐 경인동부, 뭐 경기동부 연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한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한 축, 어떻게 보면 NLPD 이렇게 따지든 왼쪽에 있던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극좌의 지지그룹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 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재명 매력에 빠져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요 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은 원래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 그게 바로 거기서 이제 변종이 된 애들이 손가역. 이 손가역이 제대로 이제 본색을 드러냈던 게 언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손가역이랑 손절을 하냐면 2017년 대선에서 이제 손가역이 본색을 드러냈죠. 민주당이 어떤 파란색이 아닌 오렌지색 응원의 마크를 들고 나오고, 그 오렌지색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결국은 얘네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2017년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였고 그 당시에는 문재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그 당시에 2017년 성남시장한테 대선 나오라고 권유를 했잖아. 아니 안희정이랑 문재인이랑 경선해봐야 무슨 흥행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좀 친노 친문과 색깔이 좀 다른 이재명이라는 어떤 젊은 경기 성남 시장이 출마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응? 경선이 뜨거워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은 나중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대선 꿈꾸기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과 겨누면서 이재명은 대권 후보감이 돼버린 거예요. 단숨에. 진짜 그런 걸 몰라요. 안희정을 키우고 싶었으면 안희정을 2인자 삼았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그 당시엔 구호가 어대문이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을 대선 후보로 불러갖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외로 박근혜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호감과 박수를 받으면서 일약 스타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 대선을 치르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정치부터 대권 후보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진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죽도록 싫었다 그러면 언론에 노출시켜 줄 이유가 없죠.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박찬대 뭐 이런 분들에게 비판한 것들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김민석 총리한테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그러면 아직까지는 김민석 총리가 국정의 운영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저는 아직 선 같은 거 넘은 거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우리는 총은 외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대부분 다 호의적인 분들이 있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님에게 조금 애매한 어떤 스탠스를 갖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쌍욕이 날아가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시사타파 TV의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진짜 단결력이 좋거든요. 저는 그걸 잘 알거든요. 수년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 동지들이 오늘날의 우리 시사타파를 유지시켜줬고 같이 지탱해주고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단합력, 그게 결국은 개국본이었고, 그 개국본이 시사타파의 회원들이 개국본에 참여하게 되고, 그 개국본의 힘이 서초동 촛불 집회까지 갔거든요. 이번에도 강덕구의 망발을 듣고 여러분들이 문자 항의 운동을 했더니 14,000통이 가는 거 보세요. 대박이죠. 응? 14,000통이 갔대요. 14,000.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시사타파 회원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권리당원 대의원이에요. 민주당은 여러분들, 제가 왜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님이나 김경수 지사나 뭐 조국이나 누가 됐든 제가 왜 비판을 자제하냐면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키워야 돼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 구도를 붙여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너도 나도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음 대선은 김민석이야 딱 정해져 있다든가, 다음 대선은 정청래야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면 미래 권력에게 줄 서요. 권력은 이동하는 거거든요. 1년 남은 권력에게 줄 서겠습니까? 아니면 5년짜리 새로운 권력에게 줄 서겠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 차기, 지금은 차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계속 정치적 거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후보를 죽이면 안 돼요. 이낙연 같은 인간들 아닌 이상은 우리 민주당은 통 크게 함께 가야 돼요. 그렇잖아. 힘 빠진 이제 1년 남은 대통령한테 다음 권력은 김민석이다, 다음 권력은 정청래다, 다음 권력은 누구누구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한테 다 줘서 대통령의 말빨이, 그러면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 레임덕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도 저는 5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이상으로도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의 지지율이 45% 정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도 50% 가까이 지지율을 보이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누가 잡냐가 차기 후계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올해 지방선거 끝나면 2년 후에 어떤 총선이죠. 2년 후에 총선 치르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말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혁의 시간은 1년 반 남은 거예요. 총선 전에 모든 개혁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검찰개혁, 그렇죠? 올해 안에 사법개혁, 올해 안에 언론개혁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민주당을 좀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어떤 나중에 당대표가 오든 어떤 누가 되든 이낙연 같은 인간들 아니면 저는 무조건 당권파예요. 당을 흔드는 세력들은 결국은 집권 여당 대통령을 흔드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거든요. 끼리끼리 노는 거, 모두를 악마화시키는 거. 쟤네들이 지금 악마화시키고 시작한 게 김어준을 넘어서서 이제 정청래를 넘어서서 최강욱, 유시민까지 악마화시킵니다. 저 쓰레기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어땠어요?
유시민의 말 한마디가 신경 안정제가 됐고 김어준의 쫄지마 그 한마디에 우리가 위안을 삼고 국힘당과 싸울 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최강욱의 검찰개혁에 사이다 발언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검찰 개혁한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그런 적들이 가장 아파하는 우리 민주 진영의 스피커들과 민주 진영의 소중한 자산들을 저 하바리, 똥파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다 공격하잖아요. 정말 맞죠? 언제부터 갑자기 유시민을 공격하고 언제부터 갑자기 최강욱을 공격을 하고 그 왜 그럴까? 박찬대를 지지했는데 정청래가 당선되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그리고 하바리 유튜버 새끼들은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지니까 그 분노를 어디에다가 쏟는 거죠? 정청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청래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죽을 죄를 졌죠. 박찬대를 자기네들이 응원했는데 정청래가 되니까 죽도록 미운 거죠.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의 핵심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핵심이 박찬대가 됐으면 우리는 박찬대 응원하죠. 왜? 우리는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 안 그래요? 저는 박찬대가 당대표 됐으면 박찬대 잘하라고 하면서 저는 응원했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쟤네들은 안 그러잖아요. 지네가 밀었던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걔네들은 이재명만 보고 가니까 주변을 안 보죠.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재명만 보고 갔던 애들이 박찬대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적으로 섬겨요. 동지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정청래 수박, 정청래 사퇴, 뭐 정청래 뭐 신천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애들. 동지의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응? 추미애가 까이는 이유는 정청래랑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응. 추미애는 정청래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까이는 거예요. 그냥 쟤네들은 정청래 쟤네들의 공공의 적은 정청래인데 정청래 주변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고 정청래가 당내 인기가 많으니까 정청래 주변에서 씨를 말리고 싶은 거죠. 근데 당대표한테 누가 뭘 넣어주고 싶어요. 당대표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하바리들 시켜갖고 정청래 사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바리들이 자발적이든 누군가 교감이 있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 입으로 성공해야 된다면서 민주당 당대표 흔드는 게 조선일보인가요? 국힘당인가요? 저 인간들이 당사 앞에 밀려 오히려 국힘당이나 극우 새끼들이 민주당사 앞에 가갖고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면 이해라도 합니다. 이재명 지킨다는 놈들이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놈들이 무슨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당을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잖아요. 예.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